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을 너무 강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연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누가 주인공이면 연재가 1년도 못 가니까 라고 말하며, 만약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작 1년 만에 원피스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스트블루 하나 컷, 보스들 다 원콤, 알라바스타 스토리 하나 컷, 크로커다일 원콤, 하늘선 스토리 하나 컷, NL 원콤, 드레스로자 스토리 하나 컷, 도플라밍고 원콤, 토트랜드 스토리 10화 컷, 카타쿠리 2콤, 빅맘 정신분열 온트메 컷, 와노쿠니 스토리 10화 컷,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용암의 신 니카 각성이요 카이도우 컷 등 실제로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스토리가 매우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가가 인용한 너무 강한 주인공이 아카이누라는 점 역시 아카이누가 원피스를 대표하는 강자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니샤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주니샤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주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 간부 잭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잭의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맞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부나 미스터리한 인물인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니샤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해적 조이보이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샤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에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주니샤는 현재 세계 최대의 생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비인간 캐릭터 중 가장 강한 캐릭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니샤보다 거대한 존재들인 스릴러바크의 괴수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어쩌면 주니샤보다 더 거대하고 강한 생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니샤는 초파의 평행이론이라는 설도 있기에 어쩌면 초파가 주니샤처럼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거프, 조로, 미호크, 샹크스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비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나 거프처럼 세계관의 정점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비능력자임에도 최상위권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레일리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검술과 패기를 바탕으로 상황과 비견되는 강자이며 실제로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과도 무리 없이 겨루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도 중요하긴 하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기로 변한 이후에는 패기의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레일리의 평가가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레일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사기적인 기술인 폐양색 패기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도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패기를 통하여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흔히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대해적 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피스에서 전설로 분류되는 강자는 흰수염, 거프, 로저, 센고쿠, 시키, 레일리가 있으며 조금 더 나아가면 록스콩, 오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흰수염, 거프, 로저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고쿠, 시키, 레일리 역시 흰수염, 거프, 로저만은 못하나 최소 상황급 강자로 분류되고 있기에 이들 역시 그야말로 전설이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강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작중 내에서도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레일리의 이름을 들어봤으며 각종 서적에도 이름이 실린 거물 해적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레일리는 전설이라는 말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3선장은 동맹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며 베가펑크를 만났고 로우는 가장 편한 길을 택하려다 그곳에 매복해 있는 티치를 만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루피와 로우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로운 항해를 하였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 해적단의 선언은 물고기가 이상할 정도로 크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심상치 않은 해역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키드 일어나라, 섬에 도착한다, 상륙할까? 라고 물었고 키드는 응 할까라고
이제 와서 우리들이 머뭇거릴 만한 섬 따위 라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들의 앞에 있는 섬이 엘바프라는 것을 깨달았고 꽤나 흥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엘바프에 도달했기에 어쩌면 엘바프와 관련된 떡밥들이 우솝을 통하여 풀리는 것이 아니라 키드를 통하여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엘바프에서 샹크스를 만나게 되었기에 키드는 순식간에 대위기에 빠져버렸고 삼선장 중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롱거는 본래 평범한 말이었으나 검은 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며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를 획득하게 되었고 스트롱거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거가 먹은 악마의 열매 모델이 된 페가수스는 원래 말이기에 스트롱거의 외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페가수스 특유의 날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롱거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도크큐뿐만 아니라 티치도 스트롱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와 로우의 대결에서 스트롱거는 로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스트롱거가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도쿠큐가 스트롱거에게 스트롱거 그래 좋은 말이었지 라고 말했기에 스트롱거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로우의 능력으로 절단되면 생존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어쩌면 스트롱거 역시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티치는 흰수염을 배신하고 에이스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민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려 티치가 진정한 해적이라고 말하며 티치를 호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선 해적 중 정점에 오른 사왕들을 살펴보면 사왕들조차도 진정한 해적다운 모습을 잘 보이진 않으며 특히 신사왕들은 해적과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왕은 크게 3세대로 나뉘며 1세대의 사왕은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였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죽여버리고 뒤수습 전쟁에서 흰수염 해적단 전당을 확실히 쓸어버린 이후 티치가 흰수염을 대신한 새로운 사왕으로 등극하였고 마침내 사왕 2세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었으며 키드와 로우가 빅맘을 무너뜨리게 되며 루피와 버기가 카이도우와 빅맘을 대체하여 새로운 사왕에 등극하게 되면서 새롭게 사왕 3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 샹크스, 티치, 루피, 버기 중 티치만이 유일하게 해적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버기는 말만 사왕이지 사실상 코러스 길드의 바지 사장인 인물이며 해적이라기보단 사업가에 가까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루피는 압도적인 무력과 세력을 바탕으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나 지배를 좋아하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기에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약탈이나 학살을 일절하지 않으며 섬이나 왕국에서 군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티치는 하치노스 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으며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며 학살과 약탈도 일삼고 있기에 현 상황 중 티치가 진정한 해적다운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현 상황이며 바다의 지배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배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기에 어떻게 보면 천룡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출생지가 갓벨리라고 밝혀졌으며 샹크스가 태어났을 당시의 갓벨리에는 천룡인들이 거주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샹크스의 부모로 가장 연관이 있는 인물은 갓벨리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록스티 지백과 갓벨리 사건 당시 갓벨리에 거주하던 천룡인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세계를 괴멸시키려 하자 오로성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오로성들은 빨간머리에게도 딸이 있었던 건가 성가시기에 민중은 그녀를 자르고 있어 혁명의 싹은 빨리 잘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오로성이 저 소녀가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이라도 말인가 라고 말하며 오타와 샹크스의 혈통은 오로성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오타는 샹크스의 양딸이자 친딸이 아니기에 샹크스와 같은 혈통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은 샹크스의 혈통을 피거랜드 가문이라고 알고 있으며 피거랜드 가문은 오로성조차 제거를 망설이는 가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천룡인 밑에서 태어난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사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독대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였으며 이때 오로성 중 한 명이 자네이기에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샹크스가 천룡인 혈통을 지녔기에 오로성들이 샹크스와 만나주었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사실상 평범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으나 세간에서는 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인들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천룡인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무는 작중에서 신이라고 묘사되었으며 흰수염조차 이무를 신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레벨리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천룡인들이 영궁왕국의 왕 시라오시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고, 레벨리 회의를 위해 모인 세계 각국의 왕들에게도 폭언과 갑질을 일삼자 비비는 천룡인에게 의문을 제기하였고, 루치는 천룡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 하계의 왕들 주제에 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차를로스 성은 그렇다이 라고 말하며 루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비비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따지자 루치는 신이 이치에 맞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루치를 포함한 세계정부의 관계자들은 천룡인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며 천룡인들 본인조차 본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세계정부의 명령에 항명하며 세계정부가 신이라도 되는 것이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존재하기에 세계정부와 세계정부의 최상위층인 천룡인은 지속적으로 신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계정부가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루피가 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인 DA1족이며 결국 세계정부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